네, 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미술에 미친 소련의 영향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8.15 민족 해방과 더불어 공산주의를 목표로 한 사회주의 정권을 성립시키는 과정과 그 뒤 초기 단계에서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련에서 말하는 혁명성과 인민성의 문학예술을 확립시켜 나갔고 1960년대 이후에는 그것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켰다 하고 주장하고 있죠. 당시의 북한 미술가들은 소련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 형태를 선진 미술 문화라고 평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 북한은 주체 사실주의를 표방하고 주체적, 자주적인 민족적 형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의 도상들은 소련의 도상들과 비슷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 정치적 언어에서 소련의 영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첫 번째, 북한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집단 창작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각 영역을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등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만수대 창작사와 같은 단일 집단 창작 체계를 설립하고 중앙당의 통제하에 작품을 제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이미 중앙당의 통제하에 미술과 연합을 만들었죠. 보그다노프는 경제적인 길, 정치적인 길, 문화적인 길이라는 세 개의 독립된 길을 주장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며 급진적으로 나아가면 다원화된 사회에서조차도 이들의 경계는 독립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닌은 이러한 보그다노프의 논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모든 조직들이 중앙당의 정부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프로레트 쿨트의 책임자를 교체하게 됩니다. 결국 1932년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하나의 공식적인 양식으로 공포되고 모든 미술 조직이 중앙부서인 미술가 연합 아래 놓이게 되었죠.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북한은 선전화를 정치 선전화, 경제 선전화, 문화 선전화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의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각각 독립된 길로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데에서 이러한 분류는 적합해 보이지 않죠. 이러한 사회의 특징은 각 영역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모두 정치적 통제하에 수행되고 관철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레닌이 언급한 것처럼 모든 조직들이 중앙당의 정부 아래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북한에서의 예술 동안 중앙당의 통제하에 있는 만수대 창작사에서 집단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미술 창작사 중에서 최대 규모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모든 미술의 기본으로 가장 중요시하며 주체적 민족 회화로 여기고 있는 조선화를 전문으로 한 조선화 창작단과 기념비 미술을 전단하는 조각 창작단을 비롯해서 벽화 창작단, 장식 도안 창작단, 공예 창작단, 수예 창작단, 유화 창작단 이렇게 전문 창작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는 더없이 숭고한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죠. 소련의 영향 두 번째는 초기 북한 미술이 형성될 때 소련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화가이자 교수인 변월룡 교수가 북한으로 가서 평양미술대학의 설립과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북한 미술의 이해를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그런데 이 변월룡이라는 화가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 변월룡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문영대가 쓴 우리가 잃어버린 천재화가 변월룡이라는 책을 통해서 변월룡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여 변원룡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원룡은 1916년 9월 26일 러시아 연해주 시코tov스키구에 있는 한 유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조국을 떠난 유랑민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연해주 일대를 떠돌다가 모여들어서 촌락이 형성된 곳이죠. 흔히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러시아의 한인인 것입니다. 특히 1905년 러일전쟁, 을사조약으로 한국이 일본의 외교권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1910년 국권을 상실했을 때 대대적인 이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변원룡은 이곳에서 태어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미술학교를 거쳐서 러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레핀 미술대학에 갈 수 있었죠. 그의 능력을 안타깝게 여긴 유랑촌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유학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원룡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운명으로 러시아를 무대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화가였죠. 그는 천부적인 재능과 부단한 노력으로 러시아 최고의 명문인 레핀 미술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어서 1951년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 그리고 같은 대학교 정교수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부교수로 승진했던 1953년, 그는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아 남북 휴전협정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에 북한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가량을 북한에 체류하면서 평양미술대학 설립과 함께 그 대학의 교수들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북한의 전설적인 문화예술인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나눴죠. 그러나 변원룡도 결국 거칠었던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마는데요. 북한에서는 영구 귀화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숙청당한 뒤 그가 북한에서 행한 행적과 공적은 완전히 묻혀버린 것입니다. 변원룡은 사실상 한국인 미술학 박사 1호이며 북한의 평양미술대학의 기초를 설립했고 레핀 미술대학의 교수이자 서양화의 거장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화가죠. 그러나 북한에서도 침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변원룡 교수가 당시 평양미술대학 고문 겸 학장의 자격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북한에 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원룡의 초청은 북한 당국의 의도된 계획이었음이 곧 밝혀졌다. 처음부터 그를 지목하여 초청한 것부터가 그랬다. 당시 북한 당국은 체제 선정과 수호를 위해 시각예술, 즉 미술의 역할이 기묘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술가들을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인 평양미술대학은 역사가 일천한 데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역시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으로서의 구실은 물론 제대로 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교수를 포함한 화가들의 그림 수준이 당국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자 북한 당국은 현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속전속결, 빠른 시일 내에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은 그만큼 미술의 역할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소련의 유명 화가를 북한으로 초빙하는 것이었다. 변원룡은 북한에서 한국 전쟁 후에 폐허가 된 1953년에서 1954년 사이에 문영대의 표현대로라면 북한 미술계의 거대한 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미술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 기초를 다졌죠. 그리고 이후에 소련으로 가서 다시는 북한에 돌아올 수 없었음에도 북한의 미술계 인사들과 꾸준한 편지를 교환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한시도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으나
변원룡은 소련에서 태어나고 소련에서 최고의 미술대학에서 교육받았고 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기초를 다진 전체적인 틀이나 시스템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평양미술대학의 기초는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틀 내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조선화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만의 고유한 미술 형식이 자리 잡지만 변원령은 북한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이미 동양화를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변원령이 강조한 동양화가 지금의 조선화를 곧바로 의미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당시 평양미술대학의 교수들에게 동양화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기회가 되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조선화는 동양화에 근거한 채색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북한 미술에서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인 도상으로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지도자의 재현을 소련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